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김도령과 꼬마 도깨비. 김도령과 꼬마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김도령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김도령은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김도령 같은 효자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없고 말고. 맞아요. 김도령은 효자 중에 효자야. 마을 사람들은 늘 김도령을 칭찬했습니다. 김도령의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세를 받아 간신히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아들만은 훌륭하게 키우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얘야,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어머니. 김도령은 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의젓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김도령의 집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금한병으로 자리에 누우신 것이에요.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무 염려 말아라. 곧 일어날 거야. 김도령은 산에 가서 몸에 좋다는 약초를 캐다가 어머니께 다려드렸어요. 어머니, 이 약을 드시고 어서 빨리 일어나세요. 이게 웬 약이니? 제가 산에서 캐온 거예요. 김도령은 정성껏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령이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문 밖에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술주를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 쌀 한 바가지만 하자. 김도령은 쌀을 한 바가지 퍼들고 스님한테 갔습니다. 스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 시주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시주가 너무 적어 부끄럽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연불만 외웠어요. 스님, 실은 저희 어머님이 병중이신데 어떻게 하면 나으실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한참 동안 연불을 외우더니 눈을 뜨고 말했어요. 과연 소문대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보아라. 네, 스님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밤 도깨비와 씨름을 하거라. 도깨비를 이기면 어머니의 약을 구할 수 있고 부자도 되리라. 스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힘센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스님, 도깨비는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난 뒤 김도령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도깨비를 어떻게 만나야 하지? 김도령은 도깨비를 만날 일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약을 구하려면 도깨비를 만나야 돼. 김도령은 도깨비를 찾아갈 결심을 했죠. 어디로 가야 도깨비를 만날까? 도깨비를 만난다 해도 내가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김도령은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김도령은 어른들이 공동묘지를 지나다가 도깨비를 만났다고 하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그래, 오늘 밤 공동묘지로 가봐야겠어. 틀림없이 도깨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김도령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해가 기울고 캄캄한 밤이 되었죠. 어머니, 다녀올 때가 있어요. 이 캄캄한 밤에 어디를 간다는 거냐? 어머니 약을 구해보려고요. 약방에 간다는 거냐? 돈도 없이 누가 약을 주겠니? 김도령은 어머니께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김도령은 어머니를 겨우 안심시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김도령의 발걸음은 아주 무거웠어요. 도깨비와 씨름을 하러 간다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실까. 어머니가 오래 기다리시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 멀리서 사나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공동묘지가 가까워지자 김도령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으시시한데 그렇지만 물어설 수는 없어. 김도령은 병석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병을 꼭 고쳐야 돼. 김도령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동묘지로 들어섰습니다. 어른들의 말대로라면 틀림없이 이곳에서 도깨비가 나타날 거야. 김도령은 나무 뒤에 숨어서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덤 속에서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내가 왜 자꾸 무서운 생각만 하지? 이래서는 안 돼. 김도령이 다시 무서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였어요. 도깨비불이다. 파란불, 노란불. 도깨비불들이 낄낄거리며 무덤 위를 몰려다녔습니다. 밤중에 무덤에 나와 노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은 없단 말이야. 오늘도 사람을 만나면 골려줄 텐데. 도깨비불들은 저희들끼리 신이 나서 한참 동안 지커려댔어요. 그때 도깨비불 하나가 쿵 소리를 내며 갑자기 땅으로 떨어졌죠.
곧이어 엉덩방아를 찐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꼬마 도깨비로군. 김도령이 엿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꼬마 도깨비는 방망이를 가지고 놀았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꼬마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금과 은, 그리고 맛있는 고기와 음식들이 차례로 쏟아졌습니다. 옳지, 저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어머니의 약을 구할 수 있겠구나. 김도령은 꼬마 도깨비가 가진 방망이를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저 꼬마 도깨비라면 내가 씨름을 해서 이길지도 몰라. 저 꼬마 도깨비를 다른 도깨비 일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씨름을 해야겠어. 김도령은 솔방울을 하나 따서 꼬마 도깨비에게 던졌어요. 어엿. 머리에 솔방울을 맞은 꼬마 도깨비는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야? 감히 도깨비의 머리에 솔방울을 던진 놈이. 꼬마 도깨비는 김도령이 숨어있는 나무 쪽으로 걸어왔어요. 뭐야? 이쪽에서 솔방울이 날아왔는데 어느 놈일까? 장난을 꾸는 놈이. 그때 김도령은 나무 뒤에서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놈이었구나. 거기서 끌어. 꼬마 도깨비는 김도령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웬 꼬마가 겁도 없이 도깨비를 놀리느냐. 김도령은 숲속으로 한참 뛰어가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래, 이쯤이면 다른 도깨비들이 볼 수 없겠지. 김도령이 걸음을 멈추자 따라오던 꼬마 도깨비도 걸음을 멈추었어요. 이 밤중에 꼬마놈이 산속에 왜 왔어? 꼬마 도깨비, 너와 씨름을 하려고 왔다. 뭐, 나하고 씨름을 하러 왔다고? 오늘 밤 참 재미있겠는걸. 그냥 씨름을 하면 쉬쉬하니까 대기를 하자. 대기를 하자고? 좋지. 씨름을 해서 내가 이기면 내 도깨비 방망이를 나에게 다오. 뭐? 방망이를. 그래? 꼬마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씨름을 해서 너를 이기면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지면 나는 내가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꼬마 도깨비는 다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도깨비 방망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 줄 수 없는 거야. 도깨비 방망이가 없으면 도깨비 노릇을 할 수 없거든. 그럼 너는 나와 씨름을 할 수 없구나. 너는 나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야. 뭐? 내가 졌다고? 그래? 내가 이긴 거야. 꼬마 도깨비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좋아. 씨름을 해보지. 그럼 내가 지면 도깨비 방망이를 나에게 꼭 주는 거지? 알았어. 그 대신 내가 이기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았어. 약속할게. 그렇게 해서 김도령과 꼬마 도깨비는 씨름을 시작했어요. 꼬마 도깨비는 힘이 아주 세었습니다. 김도령이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꼬마 도깨비는 그덕도 하지 않았죠. 뭐야? 이런 힘을 가지고 나하고 씨름을 하자고 했냐? 꼬마 도깨비가 비웃었어요. 김도령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큰일 났다. 새벽 날개 울기 전에 도깨비를 이겨야 할 텐데. 그때 김도령의 머릿속에 언젠가 마을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맞아. 도깨비는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어. 왼쪽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야지. 김도령은 온 힘을 다해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걸었어요. 이 꼬마가? 도깨비는 비틀거렸습니다. 김도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밀작 꼬마 도깨비는 땅바닥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쥐었죠. 아이고 엉덩이야. 자, 이제 도깨비 방망이를 내놓아라. 김도령은 오직 도깨비 방망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분하다. 도깨비 방망이를 빼앗기다니. 꼬마 도깨비는 할 수 없다는 듯 방망이를 내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령은 도깨비 방망이를 투덜였어요. 어머니 병 고치는 약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끈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해서 김도령은 어머니에게 약을 드릴 수 있었어요. 약을 드신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병이 나오셨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김도령은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김도령은 밤에 고개를 넘어오다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도깨비다. 그래, 나는 도깨비다. 나는 오늘 너를 도깨비 나라로 잡아가려고 왔다. 뭐? 나를 도깨비 나라로 잡아간다고? 김도령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그래, 나와 씨름을 해서 지면 넌 나와 함께 도깨비 나라로 가야 해. 도깨비는 성큼 김도령 앞으로 나가섰죠. 김도령은 할 수 없이 도깨비와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번에도 왼쪽 팔을 걸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힘을 내자. 도깨비는 이런 김도령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몸을 재빠르게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녀석 내 왼쪽 발을 걸 생각은 말아라. 그러더니 도깨비는 김도령을 단번에 밀어 쓰러뜨렸어요. 뭐야,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이군.
씨름에 이긴 도깨비는 김도령을 산속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꼬마야, 넌 이제 혼날 준비나 하거라. 김도령은 도깨비 나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큰일 났네. 김도령이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꼬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망갔구나. 내 도깨비 망망이를 가져가고도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냐. 그러면서 꼬마 도깨비는 이상한 거울을 꺼내어 김도령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또 편찮으신 건가? 거울에는 어머니가 옛날처럼 누워 계신 모습과 부자가 되기 전에 가난했던 집이 비춰졌어요. 꼬마야, 보았지? 김도령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꼬마 도깨비야, 도깨비 망만이는 돌려줄 테니까 제발 나를 구해줘. 내가 없으면 어머니를 보살펴드릴 사람이 없단다. 넌 듣던 대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꼬마 도깨비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알자 다시 말을 계속했어요. 내 효성이 지극해서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내 말대로 꼭 해봐. 꼬마야, 너는 내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도깨비가 아니라 돈이라고 말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꼬마 도깨비는 말을 마치자 사라져버렸어요. 다음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모두 모여 김도령을 재판했죠. 내가 꼬마 도깨비를 고르고 도깨비 망망이를 뺏어갔지? 아닙니다. 빼앗은 것은 아니고 내기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듣기 싫다. 우리도 너를 혼내주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김도령은 꼬마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대답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돈이? 그럼 돈으로 너를 혼내줘야겠구나. 도깨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도령 앞에 커다란 돈자루가 떨어졌어요. 뿔이 2개 달린 도깨비 왕이 소리쳤죠. 어서 돈자루를 쥐고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김도령은 얼른 돈자루를 둘러매고 도깨비 나라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도령은 도깨비 나라에서 가져온 돈으로 약을 쥐어 어머니께 드렸죠. 어머니는 곧 병이 나으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힘든 일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도깨비 나라에 가서 도깨비들한테 돈을 많이 얻어왔어요. 도깨비들이 고맙구나. 그 뒤 김도령은 큰 집을 짓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껍전. 옛날 어느 숲속에 짐승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봄날, 그 마을에서 사슴이 벼슬에 올랐죠. 벼슬을 했으니 축하전치를 벌여야겠군.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모두 불러 재미있게 놀아야지. 사슴은 기분이 좋아 잔치 준비를 했어요. 잔칫날이 되자 노루, 토끼, 승냥이, 여우, 고슴도치, 원숭이, 두더지, 다람쥐, 너구리, 당나귀, 두꺼비 등 많은 짐승들이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호랑이는 초대하지 않았죠. 호랑이를 초대하면 다른 짐승들이 마음 놓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 사슴은 호랑이가 성질이 사나워서 항상 다른 짐승들을 못살게 군다고 생각했어요. 초대한 짐승들이 모두 모이자 잔치가 시작되었지. 그런데 짐승들은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여기는 내가 앉아야 해. 비켜. 아니야. 내가 앉을 자리야. 사슴은 몹시 난처했어요. 이러다가 싸움이 나면 내 잔치를 망치겠어. 잔치집은 자리 다툼으로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보다 못한 토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자, 조용히 하십시오. 토끼는 목에 잔뜩 힘을 주며 의젓하게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나의 순서대로 자리에 앉는 게 어떻겠습니까? 토끼의 말을 들은 다른 짐승들은 모두 찬성했죠. 그때 노루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대로라면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윗자리에 앉아야 하지. 노루가 점장을 빼며 거만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여우가 끼어들었죠. 어째서 내가 제일 윗자리에 앉아야지? 내 허리를 좀 봐. 왜 이렇게 굽은 줄 아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노루가 대답했지. 노루의 대답을 들은 여우는 큰 기침을 하더니 수염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허리가 굽은 걸 가지고 어째서 나이가 제일 많다고 그러니? 내 수염을 한번 봐보라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세웠지 않니? 그래, 여우가 제일 어른이야. 그래, 맞아. 여우와 노루를 지켜보던 짐승들이 여우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노루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여우야, 그럼 도대체 넌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이냐? 그러는 넌? 여우가 되물었어요. 나? 이 노루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길 때 태어났지.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동물이야. 하,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나이 자랑을 하다니.
나는 하늘나라 임금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별자리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시는 걸 거들었단다. 여우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두꺼비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럴듯하게 꾸며대면서 나이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나를 못 당할걸? 두꺼비는 이런 생각을 하며 점잖은 걸음걸이로 나왔지. 앞으로 나온 두꺼비는 건너산을 바라보며 슬픈 얼굴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슬프구나. 두꺼비가 갑자기 왜 저렇게 울지? 글쎄, 왜 그럴까? 모여있던 짐승들이 두꺼비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이런 경사스런 자리에 와서 왜 눈물을 찔끔거리는 거냐? 노루와 말다툼을 벌이던 여우가 말꼬리를 두꺼비에게 돌렸어요. 저 자두나무를 보니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래. 자두나무를 보니 아들 생각이 난다고. 그래,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집 앞에 자두나무 한 그루를 심었었지. 그게 어떻게 되었단 말이야? 궁금하니 어서 말해봐. 여우는 꾸물거리는 두꺼비에게 못마땅한 투로 말했어요. 어른한테 이 무슨 버릇없는 태도냐. 두꺼비는 점잖게 여우를 고집고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하늘나라 임금님이 별자리를 만들 때 내 셋째 아들이 그 자두나무를 베어서 망치를 만들었어. 그 애는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별을 박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져 죽고 말았지.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군요. 제일 윗자리에 앉으세요. 여우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짐승들도 모두 여우의 말에 찬성했죠. 그렇다면 내가 제일 어른인가? 두꺼비는 짐짓점잔을 빼며 맨 윗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여우는 두꺼비 다음 자리에 앉았어요. 두꺼비에게 윗자리를 빼앗긴 여우는 너무 억울해서 두꺼비를 골려줄 궁리를 했죠.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여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우는 다정하게 두꺼비를 불렀어요. 영감님, 왜 그러나? 영감님께서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며 좋은 구경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야 물론이지. 그래, 어디를 구경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요. 두꺼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우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얄미운 두꺼비야. 어디 한번 혼 좀 따보아라. 여우는 두꺼비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이미 여우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있었죠. 내가 워낙 많은 곳을 다니며 두루두루 구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전부 말하기는 어렵구나. 어디 내가 먼저 구경한 곳을 말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가본 곳은 빼고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내가 이야기해주마. 두꺼비는 싱글거리며 여유있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토끼가 끼어들며 한마디 했어요. 여우는 두꺼비를 골려주려다 자신이 오히려 골탕을 먹게 되었죠. 잘못하다가는 내가 망신을 당하겠는 거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우는 무슨 이야기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일상에서 안 가본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강은 전부 가보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조선, 중국, 일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라를 여행했죠. 여우는 한참 동안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이만하면 코가 납작해졌겠지. 여우는 두꺼비를 돌아보았어요. 여행을 많이 하기는 했군. 그게 전부인가? 하긴 아직 나이가 어리니 그 정도가 전부일 수밖에 없겠지. 두꺼비는 빙그레 웃음을 띠며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부라뇨? 제가 구경한 것을 다 말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우는 능청을 떨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이 없을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영감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어떻습니까? 두꺼비는 머리를 몇 번 끄덕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보아하니 너는 겨우 땅덩어리나 구경하고 다녔구나. 땅덩어리 구경은 많이 했다니 그만두고 내가 땅밖의 세상을 이야기해주지. 자,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네, 땅밖의 세상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 무척 신기할 거다. 우선 신선이 노는 복내산에 올라가서 신선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한 이야기를 할까? 아니, 신선이 논다는 그 복내산을 정말로 가보셨단 말입니까? 모두들 크게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두꺼비는 모두가 놀라는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해와 달이 뜨는 나라, 해와 달이 지는 나라를 이야기해 줄까? 정말로 해와 달을 구경했어요? 이 사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린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겠나? 두꺼비는 여우를 꾸짖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어서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죠. 두꺼비 영감님은 말솜씨도 참 훌륭하시네요. 네, 정말 그래요. 모여있던 짐승들은
모두 두꺼비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끝도 없이 깊고 넓은 바닷속도 구경했어.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두꺼비는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고래처럼 생긴 큰 물고기의 등에 타고 다니며 시를 노래하는 사람을 만났지. 그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비치는 달이 얼마나 고운지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강에 빠진 사람이었어. 물에 빠지는 순간 고래처럼 생긴 큰 물고기가 나타나 그 사람을 씻고 용궁으로 들어갔다는군. 그 사람은 용궁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여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살았지. 그리고 또 어디를 가보셨나요? 토끼가 귀를 쫑긋하며 물었죠. 여우 너도 조선에 갔었다고 했지? 네, 갔었지요. 그렇다면 조선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지. 조선에는 백두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지. 그 산에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의 아들 환웅이라는 신선이 내려왔어. 그래서요? 하루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지. 짐승들은 두꺼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그걸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 100일 동안이나요?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사람이 되지 못했고 곰은 끝까지 잘 견뎌서 예쁜 여자가 되었지. 와, 재미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여자가 된 곰은 환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조선을 세운 당군이시란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생겼군요. 두꺼비의 계속되는 말이 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나는 많은 곳을 다니며 세상 구경을 했었지. 이제 짐승들은 모두 두꺼비를 존경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그럼 영감님은 하늘나라에도 올라가 보았겠군요. 여우가 다시 물었어요. 그야 물론이지. 너는 하늘나라 근처에도 못 가봤겠지? 아니에요. 저도 가봤어요. 여우는 질세라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먼저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보아라. 제가요? 여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태연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 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구경했지요. 여우는 이야기를 멈추고 짐승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여우야, 어서 계속해. 뜸 들이지 말고. 그러자 여우는 두꺼비가 했던 것처럼 점잖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하늘나라에서 내가 가본 곳은 견우의 목장, 직녀가 배를 짜는 곳, 3000년에 한 번 열리는 복숭아가 있는 과수원, 북극성과 남극성 등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군요. 여우의 이야기를 듣고 난 두꺼비가 껄껄거리며 웃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야 생각나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뭔데요? 내가 하늘나라를 여행할 때 하루는 남극성에서 한 노인과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때 심부름하는 아이가 와서 그러더구나. 밖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려고 해서 쫓아버렸다고. 두꺼비는 여우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바로 너였구나. 넌 줄 알았으면 쫓아버리지는 말라고 했을 텐데. 두꺼비의 이야기를 들은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물러서지 않고 두꺼비를 보고 물었죠. 그런데 영감님, 살까진 매끄럽지 못하고 왜 이렇게 우둘툴툴 하십니까? 그거야 나이가 많으면 주름살이 생기는 법이고 주름살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둘툴툴해지는 법이지. 그래요? 여우는 어떻게든 두꺼비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물었어요. 그럼 영감님의 턱은 가만히 있지 않고 왜 자꾸 벌떡벌떡하지요? 아이가 어른을 몰라보고 자꾸 말대꾸를 하는 바람에 분을 참느라고 그런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산이 떠나갈 만큼 커다란 호랑이의 호통소리가 들렸죠. 네 이놈들, 나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잔치를 하다니. 호랑이 소리가 들리자 잘난 체하던 여우가 제일 먼저 달아났습니다. 이를 보고 사슴이 놀라서 말했죠. 아이고 큰일 났네. 두꺼비님, 여기서 제일 어른이시니 두꺼비님이 호랑이를 좀 달래주세요. 아 어떡하나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주름이 와서 견딜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더니 두꺼비도 풀이 나게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답니다. 내 복에 산다. 백냥으로 살린 목숨. 옛날 어느 시골에 나무장수가 살았어요. 나무장수란 뗄나무를 지게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나무를 외상으로 팔고 석 달 금은깨가 되면 돈을 받으러 다녔어요. 석 달 금은깨가 되어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데 돈이 잘 거쳐서 모두 100냥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이 100냥이었습니다. 돈 100냥을 전대에 차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세 사람이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어요. 늙은 할머니하고 젊은 아주머니 그리고 연하문살되어 보니는 사내 아이 이렇게 셋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다투는가 들어보니 글쎄 서로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다투더라지 뭐예요. 얘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험한 꼴 보고 사느니 강물에 빠져 죽을란다. 할머니는 이러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팔자가 사나워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가 먼저 빠져 죽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러고 할머니 어머니 다 그만두세요. 정작 죽을 목숨은 제 목숨인데 두 분이 왜 이러세요? 사내 아이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나무장수가 들어보니 하도 기가 막혀 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오? 대기 알 바가 아니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걸 어찌 그냥 두고 가겠소. 어디 말이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하고 손주 녀석 데리고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처지라. 지난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뚝 떨어졌는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부잣집에 돈 20냥을 구워 쓰지 않았겠소. 그게 이자가 붙어 100냥이 되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빚 대신 어린 손주가 잡혀가 죽게 되었다오. 저 어린 것이 죽는 꼴을 보고 어찌 산단 말이오. 듣고 보니 참 낙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래 돈 100냥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기 100냥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빚을 갚으시오. 나무장수가 외상값으로 받은 돈 100냥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이걸 몽땅 우리 주고 나면 댁을 뭘 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사람이 죽게 됐는데 돈이 되수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한 해 나무 팔아 번 돈을 모조리 줘버리고 빈손으로 털레덜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니 아내가 나무값 다 받아왔느냐고 묻거든요. 오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다 죽어왔노랬죠. 아이고 잘했어. 세상에 돈 100냥으로 죽을 목숨 셋을 살렸으니 그런 잘한 일이 어디 있어. 하고 아내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먹고 살 돈을 다 줘버렸으니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당장 끼미의 일이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애써 나무를 팔아봐야 돈은 이듬해 석 달이나 되어야 생길 판이니 도저히 방법이 없었죠. 나무장수는 국리 끝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이나 파먹고 삽시다. 그래서 아내도 그러자고 했죠. 그래서 저 강원도 금강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금강산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산밭에 감자도 갈고 옥수수도 갈고 해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 몇 해가 후딱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하늘도 땅도 하얀데 산에서 웬 늙은이가 자꾸만 뒹굴고 있었어요.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또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계속 이렇게 뒹굴고 있었죠. 기운이 빠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나무장수가 얼른 달려가 할아버지를 업고 왔습니다. 업고 와서 따뜻한 방에 누이고 죽을 쑤어 먹이고 나니까 기운을 차렸죠.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십사하고 함께 살았어요. 여름 내 가을 내 농사 지어 놓은 감자야 옥수수야 많이 있으니 그걸 삶아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봄이 되어 눈이 다 녹았어요. 눈이 다 녹으니 할아버지가 나무장수를 보고 말했죠. 이제 우리 집으로 갈라네? 그런데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졌으니 임자도 우리 집 구경하러 가세. 할아버지가 자꾸 권하기에 그러마 하고 나무장수는 따라 나섰습니다. 임자는 그저 똥 네 발 디딘 곳만 따라 디디고 오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장서 가고 나무장수는 뒤따라 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죠. 할아버지가 디딘 발자국을 따라 디디고 가니 글쎄 잠깐 동안 100리를 가지 뭐예요. 그저 밥 한 끼 먹을 참에 몇백 리를 후딱 갔습니다. 그렇게 몇백 리를 가다 보니 조그마한 동네가 나왔어요. 동네 한가운데에 커다란 기와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저기 큰 기와집으로 먼저 갈게나. 나는 볼일 좀 보고 갈 터이니. 할아버지가 이러고 나서 그만 간 곳이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죠. 하는 수 없이 그 기와집으로 들어가 보니 웬 훤칠한 젊은이가 나왔어요. 길 가다가 들러진 손님이신가 본데 어서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밥을 한 상 차려주어 잘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무장수가 돈 100냥으로 사람 목숨 셋을 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넙죽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보니 몇 해 전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지 뭐예요. 우리더러 은혜를 갚으라고 산신령님이 이리로 보내셨군요. 우리는 그 뒤로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실 터이니 아예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시지요.
그렇게 해서 그 집으로 이사와서 나무장수와 아내는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